나타나는 틱은 부모님이 보시는 것의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므로 이 틱 증상이 만약에 많이 강하거나 네. 특히 욕설틱을 하거나 음성틱인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알려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죠. 네. 왜냐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버릇 막 그러니까요. 싸움하거나 네네네네. 이상한 소리 하면 왜 누가 수업 시간에 떠들어 이렇게 네네. 돼버리면 위축이 올 수도 있고 더 심해지죠. 네, 또 근육틱이 심한 경우는 혹시 또 친구들의 놀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님이 생각할 땐 좀 심한 것처럼 보여도 밖에서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다면 굳이 선생님은 알아차리거나 친구들이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서보다는 조금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모님 학교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런 거는 구체적인 그런 아이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아이가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상태 혹은 또 담임 선생님의 성향도 제가 이렇게 좀 여쭈어봅니다. 네. 이런 게 어떻게 주로 하신가 봐서 경우에 따라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내를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 뜬금없이 드는 질문인데요. 네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쯤 예민하니까 첫 단체 생활이니까 이런 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튀일 것이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또 올라가죠. 네네네. 틱을 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네네네. 그러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갔다 오면 이거 탁 잡히지 않습니까? 이 틱을 오래 앓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예. 우리 아이가 틱을 하는데 과연 군대에 가도 될까? 혹은 군대 가서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혹은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틱을 하는데 군대를 안 가야 되니까 안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방법을 근데 네. 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당연히 네네. 우리는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아주 극심한 경우는 보통 오래 앓으면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군대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틱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신체 검사를 하는 그 군의관이 직접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틱이 있다고 해서 꼭 군대를 못 가는 것은 아니고 네. 틱이 있어도 그 틱의 종류에 따라서 충분한 어떤 자기 업무는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참 이 틱을 앓고 있는 본인도 얼마나 좀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러니까요. 신경이 쓰겠어요. 네네. 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하고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 한의원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뇌파 검사를 합니다. 뇌파. 뇌파는 인간의 뇌파는 여러 주파수에 따라서 델타, 세타, 알파, 그다음에 베타, 감마 등으로 나뉘는데요. 네. 보통 요 틱이 있는 친구들은 그 안정된 상태에서는 좀 적게 나와야 될 감마파가 좀 더 많이 출현을 하는 것이 잘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력 검사. 네. 이 아이가 보통 틱을 하게 되면 대개는 주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눈을 네. 계속 깜빡하면 과제를 놓치거나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주의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검사. 보통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네. 의외로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면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 애가 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일단 편하게. 충분한 편하게 네. 다 네. 해주고 안 되니까 레원을 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틱이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고 네. 유일하게 있는 스트레스가 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죠. 이 틱 때문에 자기는 불편하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학습 능력 검사.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가 있고 어느 정도로 발휘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기본적인 정서를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의 진찰과 상담을 통해서 네. 이것이 틱인지 아닌지, 지금 어느 정도 심한 것인지, 네. 혹은 동반된 다른 복합적인 정서질환적 ADHD, 발달장애, 불안장애 이제 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요. 네. 보통 틱이 아주 심한 경우는 어떤 부모님들은 간질과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질과. 지난주에 저희가 뇌전증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정상은 간질 그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뇌전증은 저번 주에 이제 방송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 우리가 흔히 아는 대발작, 쓰러져서 막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순간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간질 발작은 틱과 좀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틱과 간질은 전혀 발생 병변도 다르고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전혀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떠한 특정 질환은 조금 이렇게 구분이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네.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네.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해서 네.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양반과는 좀 접근이 다르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그 약물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한의학에서는 모든 질환도 다 그렇지만 틱장애를 특히 오장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방법을 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이가 틱이 있으면서 만약에 화를 자주 내고 얼굴에 열이 많이 솟구치면서 간의 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간의 기운이 강해서 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간의 기운을 억제하는 이제 한약재를 처방을 하고요. 네. 만약에 아이가 틱을 하는데 아이의 혈색이 창백하고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거나 깜짝깜짝 놀라면서 진맥상 심장의 맥이 약하게 나타나면 심장의 기운을 도와주는 한약재를 처방하는 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면 결국은 틱 증상은 틱을 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아이의 어떤 그 원인은 다 틀리기 때문에 처방은 다 제각각이 되게 되고요. 그렇겠죠. 네. 이런 원리로 처방을 하다 보니 아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애가 평소에 틱을 치료하러 왔지만 애가 원래 밤에 잠을 잘 못 자던 깜짝깜짝 깨던 아이 혹은 밤에 식사를 잘 못하던 아이 혹은 키가 잘 안 크는 아이 감기를 잘하던 아이 이런 것들도 틱을 치료하면서 같이 호전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 부작용도 있다.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한약 약물이라고 하셨잖아요. 한약 치료 외에 또 다른 치료법이 있습니까? 약물을 이용한 치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생기능 자기 조절법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틱이 있는 친구는 뇌파 검사상 안정된 상태에서는 적게 나와야 될 감마파가 주로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생기능 자기조절법은 흥분 시 나와야 되는 감마파를 좀 억제하고 네. 우리가 안정 시에 많이 검출되어야 될 세타파와 알파파의 비율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는 어떤 일종의 치료법인데요. 네. 좀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를 하게 되면 틱의 증상을 치료하고 뇌 흥분성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청지각 훈련, 그다음에 감각 통학 훈련 뭐 등등이 있습니다. 청지각 훈련법은 특정한 그 소리의 자극을 통해서 귀로 들어간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해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네. 이것도 또한 틱의 증상을 치료하고 뇌 흥분성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또 감각 통학 훈련은 틱 장애 환자들이 자주 동반되는 질환인 ADHD 그중에서 충동성을 억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아이의 상태나 동반 질환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또 약물 외에 침도 침, 침 같은 그거 거 왜 뭐- 근육틱 같은 거에 딱 딱 놔주면 한번 치료가 근데 그러면 아프지 괜찮을 아파서 것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침 치료도 틱 장애나 두렛 장애 등의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독감 아닙니까? 네, 꽃감인가요? 네. 그래서 그 침은 네. 그 자극량을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네, 네, 옛날에 보면 이렇게 침 하나로 뭐 큰 코끼리도 죽일 수가 있고 맞습니다. 하듯이 아이에게 필요한 적당량의 자극을 통해서 그 침을 시술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도 다 침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아주 어떤 그 발달 장애라든지 침에 대한 공포가 아주 극심한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는 그 침스 밴드라고 하는 패치 형태의 네. 어떤 이렇게 붙이는 침을 네, 이용해서 네, 그런 네. 고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해서 침 효과를 같이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침 맞기 두려운 아이들 그것 때문에 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치료 기간은 대략 얼마쯤 걸리죠? 아이들에게 그 난 아이들의- 10살에 시작했다 이러면 얼마쯤 걸리면 대체로 보면 틱은 그 나이가 조금 너무 어려서 발생을 할수록 조금 예후는 좋지 않고요. 보통 7, 8세 때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네. 뭐 제 같은 경우는 가장 어린 나이는 만 2세에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너무 어려서 온 경우는 어떤 그 제가 그 간지럼을 많이 타는 아이, 즉 네. 그 틱의 발생성이 아주 높은 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좋지는 않고요. 보통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한 1년에서 한 6개월 사이 그 정도를 왔다 갔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말씀하신 뭐 침 치료도 있고요. 뭐 생기능 자기 조절 치료도 네네. 있고 또 한약재를 이용한 치료도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잘 해놨는데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재발. 들었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재발이 좀 잘 된다면서요? 그 틱은 재발이 잘 되고 어차피 치료해봐야 재발될 거니까 평생 이렇게 살겠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이것은 그 틱의 그 특성을 잘 모르시는 오해에서 많이 비롯이 된 것인데요. 네. 틱이 그 생기고 틱이 심해지는 과정이 어떠냐면
어느 날 갑자기 틱이 나타나고 그대로 계속 쭉 이렇게 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느 날 눈을 좀 깜빡이더니 조금 또 안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얼굴을 실룩거려.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또 며칠 지금 또 조금 안 해요. 예. 그러다 또 좀 있으면 또 고개를 막 제껴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가야지 하면 또 조금 덜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안 하다가 사이클이 있네요. 올라 기복을 가지면서 이렇게 심해집니다. 네네네. 틱이 호전되는 과정도 틱의 치료를 해서 정확한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틱의 경과상 어느 정도 내리막을 탔을 적에는 틱이 어느 순간 사라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당연히 틱이 보이지 않으니까 틱이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빙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그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을 보면 물 위에 솟아나 있는 부분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틱을 치료해서 그 보이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은 틱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네. 그보다 더 많은 위험 인자들이 물 속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치면 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또 쑥 올라와 버리면 저게 어디 또 다시 올라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네. 즉 틱의 정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틱은 다 나은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그 위험 인자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틱 증상이 사라지고도 일정한 시간 동안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치료하니까 틱이 낫고 또 안 하니까 또 틱이 재발되고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상이 사라지고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엔 또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틱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네. ADHD가 있다든지 혹은 그렇죠. 그 발달장애 있다든지 환경상으로 틱이 또 다시 재발되기 쉬운 그런 고위험군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틱 증상이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관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내원을 해서 뭐 약을 복용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단 틱이 사라지면 그리고 몇 달 있어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다시는 잘 오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한동안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틱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 환자들도 암의 소견이 검사상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암 완치라는 판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통 몇 년 정도는 틱이 그것이 암이 나오지 않아야 완치라는 것을 하듯이 틱도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금방 치료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틱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관리 치료를 해야 충분한 기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틱이 완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평생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렇잖아요. 계속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다행히 틱은 사춘기가 지나면 그 재발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저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사춘기가 경과했다. 사춘기라는 거는 2차 성징을 말하는 거죠. 네. 2차 성징이 나오고 나서는 이러한 것들이 위험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병 같은 것도 사춘기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네. 평생 갈 것처럼 가렵다가도 사춘기 지나면 좋아지고 네. 틱 같은 경우에도 사춘기 지나면 좋아지고 그런 경우.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춘기가 되었는데도 계속 틱을 하고 있다면 네. 이건 조금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네. 사춘기가 지났는데도 틱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예후가 좀 더 오래 안 좋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관해기량이 있잖아요. 아까 네네. 말씀하셨듯이 좀 좋아지는 시기, 증상이 안 나타나는 시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관해기라 그래요. 관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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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그런 시기에 이제 나았다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엄마들은 증상이 없으니까 나았다. 생각하시면 또 재발했다 생각하시는데 네네. 그래서 나았고 재발이 아니라 관해기에 속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공개 클리닉 웰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리고 또 부모님의 속을 썩히는 틱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면 어머니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혹시 이제 한의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틱에 좋은 무슨 이런 효능 있는 먹을거리 없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없이. 이거 좋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네.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통 식단이 가장 좋은 음식이다. 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좀 다 좀 한숨을 내쉬기도 똑같죠. 하고, 그렇게 말씀을 뭡니까? 드리는데 김치.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의 전통 식단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의 음식은 그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오미
산고 감신함, 네.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짠 오미가 다 골고루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색, 청적, 황백흑, 네. 부르고 붉고 푸르고 붉고 누르고 네. 희고 희고. 검은 색깔이 사실은 골고루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 네. 한식 정통 코스를 보면 네. 그런 음식이 들어가고 곡류와 채식을 주로 기본으로 하면서 육류와 생선의 단백질이 약간 첨가되고 네. 된장과 김치 등의 발효 음식이 항상 들어있는 예, 예, 최고의 음식입니다, 사실은. 네네네. 근데 단지 이제 좀 단점이 있자면 네. 우리 이제 부산 쪽이나 전라도 쪽의 음식에 해당됩니다만 너무 좀 짜요. 짜지. 좀 짜서 네. 그런 그 짠맛만 조금 줄이면 정말 완벽한 식단이 되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요. 아, 짜서 그게 밥 아니야. 양도 많아. 그렇겠다. 젓갈류 특히. 네, 그래서 그 짠 것만 조금 줄인다면 네. 우리나라의 전통 식단이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고 직장인 네. 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음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음식이 안 좋으냐, 뭘 먹지 말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마세요. 네네. 뭐 등등등등 이렇게 네, 말씀을 네, 네. 드리면 그럼 왜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안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물주가 직접 만들지 않은 음식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들, 정상적인 음식은 조물주가 만든 것을 삶거나 굽거나 데치거나 조리하거나 날로 먹는 음식들입니다. 네. 이러한 음식은 우리가 인체가 흡수하고 대사하고 배설하는 데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조물주가 만들지 않은 음식, 네. 대표적으로 뭐 트랜스 지방, 표백된 밀가루, 합성 보존제 네. 이런 음식들은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대사를 하는데 많은 무리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네네네. 그런 음식들은 당연히